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전 마지막 주말에 여야가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전 공방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이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전투표 이튿날인 어제는 지지층 공략을 위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무당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글을 어떻게 썼는지 첫 소식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메시지입니다.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썼습니다.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며 선출된 그들이 충직한 머슴이 될지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전투표 이튿날이던 어제 투표 포기는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며 사실상 지지층 결집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정치 무관심을 거론하며 무당층의 본투표 참여를 호소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선거 전 발표된 마지막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 비율은 각각 20%, 19%, 18%로 9%대에서 13%대였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무응답층 비중보다 높았습니다. 여권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반면 본투표에선 샤이 보수나 보수 성향 무당층이 몰리는 경향을 의식한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메시지에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자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사흘 전 사전투표 도중 기표된 투표지를 들고 나와 관리관에게 질의해 야당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려는 오만한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인용해 역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며 투표로 견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 SNS에 100% 동의한다며 투표 동료와 함께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모두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가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통령 SNS 내용으로 맞받은 겁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 대통령의 이딴 SNS에 선거가 다급해지긴 한 모양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대놓고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대통령 폭주하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권력으로 자기 재판 공소 취소하는 것이 최악의 저질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대통령이 SNS에서 거론한 구태 기득권과 악성 지배자란 표현에 대해 국민을 편가르려는 오만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이라며 그 화살은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현 대통령이 이렇게 심하게 정치에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나 대통령도 투표 동료를 할 수 있다며 온당한 말씀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마지막 휴일 유세에 총출동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을 시작으로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부산과 대구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팻말을 앞세운 유세차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올라섭니다. 이틀째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한 정 대표는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이 부모 같다면
저희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효도 정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 조국 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추격이 거세지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충청으로 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면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밀어주는 선거,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주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홍대와 성수동 등을 찾아 2030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는 별도로 유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부산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이크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부산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일은 서울 성동구도 찾을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다시 대구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전 대통령들의 이딴 등판에 과거 정치의 소환이라고 견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전역을 돌며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시정에 대한 심판, 특히 안전 문제를 강조한 반면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성동구 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끝까지 유세에 돌입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을 찾았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 주거난과 안전사고를 거론하며 서울시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무능하고 일 못한 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능한 데다가 남 탓하는 책임감 없는 시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대해선 정쟁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오 후보 10년에 대한 심판 기류가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8시간 무한책임 유세에 돌입한 오세훈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와 공소 취소 저지 등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습니다. 잠실 야구장에 이어 서울 종로를 찾은 오 후보는 민주당이 공세를 펴는 감사의 정원을 거론하며 이를 방해하는 민주당에게 시의원 한석도 주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유세에 나선 민주당 측 한 인사가 어린아이에게 수차례 뽀뽀를 언급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빠 강요 논란 이후에도 최소한의 윤리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 을에선 범여권 내부의 감정 싸움이 심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후보를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하자 조 후보가 민주당은 대의를 버린 정치를 했다고 발끈한 겁니다. 또 다른 격전지인 부산 북갑에서는 새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세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을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마지막 주말 유세에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를 향해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만 골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리 다툼이 아니라 민주 진보 진영과 내란 세력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 지도부가 어제 김용남 후보 캠프를 찾아 조 후보를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겨냥한 데 대한 맞불 성격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가 평택 선거 현장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측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한 사진도 공개하면서 민주당 간판 뒤에 숨은 보수 본색은 감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가면을 쓰냐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승부를 해야지 왜 민주당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꾸 선거를 합니까? 부산 북갑에선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도보 유세를 하며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꼭 이깁니다. 진짜 민심이 6월 3일 날. 하나, 둘, 셋, 파이팅! 새 후보는 나란히 자신이 당선돼야 국갑이 발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선거철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동력을 그리고 지역 행보가 야당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 대통령이 투표 동료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량도 더 길어졌는데요. 네. 이 야당 대표 시절 자주 썼던 충직한 머슴이란 표현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진영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이 실용 노선을 강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원론적인 메시지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반발을 하는 걸까요? 네, 이 대통령은 어제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고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구태 기득권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국민을 둘로 나누는 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단순한 투표 동료냐 이게 바로 야당의 입장입니다. 이 권력을 남용해 삶을 망치는 자들, 세상을 파괴하는 악성 지배자라고 한 대목은 이 명확한 주어만 없을 뿐이지 진보 결집을 겨냥한 야당 비판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들도 자주 갔는데 이것도 선거를 의식한 염두에 둔 행보다 이거죠? 네, 이달 들어서 이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은 모두 9차례였습니다. 특히 13일 울산 조선업 간담회와 대구, 경남 김해, 창원, 부산을 찾았는데요. 이 중 공식 선거전 시작 이후가 3차례였습니다. 이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바다의 날은 31일이죠.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27일 열렸는데요. 야권에서는 29일 시작되는 사전투표 일정 때문에 앞당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첫날 이 투표용지 노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야당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런 선거 관련 메시지들이 판세에 과연 영향을 줄까요? 네,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어서 그 영향 여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투표에는 관심이 없었던 유권자에게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이 대통령의 선거 관련 메시지가 보수 진영 결집으로 이어지거나 이 투표 여부를 고민하던 중도층의 피로감을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인데 민주당은 8월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번 지선의 성적표가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북지사 선거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있는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가 누가 돼도 민주당 사람이라면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하자 민주당 이원택 후보 측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반발했는데요. 그만큼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당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정청래 지도부가 평택을 재선거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승리 여부 역시 여권 권력 지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선거 결과에 거취가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 압승이 예상됐던 선거 초반과 달리 격전지가 꽤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장 대표 공언대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그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 징계 문제를 둘러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오르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도심 공원과 꽃축제 현장에는 가는 봄을 아쉬워하고 오는 여름을 맞이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하늘 아래 형형색색 장미가 넓은 정원에 가득합니다. 오케이, 예쁘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나들이객들은 5월의 여왕으로 불리는 빨간 장미와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봄을 즐겼습니다. 가족들이 나들이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봄 날씨 이렇게 마지막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곧 질 것 같아서 빨리 왔습니다. 실내 식물원에도 푸른빛과 보랏빛 수국으로 가득한 전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날씨 더 더워지기 전에 그냥 뭐 이렇게 식물 구경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애기도 햇볕 많이 보면은 좀 그래서 그냥 실내 위주로 다니고 있어요.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30도를 비롯해 대전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의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강릉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았고 간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올해 처음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서울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 등 낮 최고 기온인 예년보다 3, 4도가량 웃돌면서 여름 더위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5월인데도 무더웠던 만큼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있는데요. 냉장고 같은 이색 피서지 제주 만장굴이 다시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지난 2023년 낙석 사고로 폐쇄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시 문을 연 만장굴을 다녀왔습니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자 건물 3층 높이의 웅장한 자태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밧줄을 꼬아 놓은 모양의 동굴 바닥과 상어 이빨을 연상케 하는 용암 종유로 빼곡한 천장, 용암이 흐르는 것만 같은 벽면까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웅장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감을 최대 높이 23m에 총 길이 7.4km,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용암 동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한 제주 만장굴이 관광객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낙석 사고로 폐쇄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탐방로 전 구간엔 안전데크를 설치해 통행 편의를 높였고 동굴 내부 조명도 밝기를 낮췄습니다. 이끼가 많이 발생해서 동굴 환경을 오염시켰는데 지금 LED 조명으로 바꾸면서 그런 염려는 좀 낮아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46년 고 부종유 선생이 초등학생이던 탐험대원들과 횃불을 들고 만장굴을 발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만장굴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그런 걸 관광객도 알고 가게. 만장굴은 8,0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의 한 백화점 식품관 천장이 주저앉아 이용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조선소에서는 큰 불이 나 공장 3개동을 모두 태우고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식품관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내려앉은 마감재 사이로 은빛 보온재와 검은 전선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잔해물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에 매장 바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팍 소리 나서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다 쳐다봤는데 무너지니까 다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백화점 측은 안전 점검을 위해 사고 직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각수 배관 누수로 천장 구조물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건물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며 하늘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전남 목포 조선소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에 탄 공장 외벽은 녹아내렸고 지붕과 철근도 주저앉았습니다. 심한 건 안 심었다고 하고 여기에 깔아지라고 다 떠서 가려우니까 다 떠서 으로 날아가.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지난 한 주 AI 반도체 기대감에 주식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사흘 만에 수십조 원의 돈이 몰렸는데 이번 주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과 제2차 간부 회동 기대감까지 더해져 반도체주 쏠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16개에 약 28조 원이 몰렸습니다. 출시 사흘 만입니다. 하루 평균 9조 원이 넘고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에만 19조 원가량이 집중됐습니다. 반도체 사업 비중이 크고 주가 변동성도 삼성전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것도 있는 것, 그 이유가 크긴 할 것 같은데 가격 흐름 볼 때 일간 변동성이 좀 하이닉스가 훨씬 크더라고요.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더 많다. 거래를 주도한 건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개인은 사흘 동안 9조 2천억 원어치를 샀고 5조 1,5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매도 규모가 매수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오르면 바로 파는 단기 매매 성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사전 교육 신청자도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도 반도체주의 변수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날 예정인데 HBM과 AI 가속기, 클라우드, 로봇, 자율주행 등 협력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공급망 밸류체인 속에서 우리가 매출을 반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병목은 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에 있다. AI 반도체 기대감은 증시 자금을 빠르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주식시장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거웠지만 실제 느끼는 경기는 달랐습니다. 우리 경제가 1분기 3.6% 성장하는 동안 가계의 실질 소득은 0%대 증가에 그친 겁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내다보는 반도체 대기업들. 주가는 뛰고 일부 직원들은 수억 원대 성과급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겐 먼 이야기입니다. 체감이 크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더 뭘 많이 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월 평균 약 462만 원입니다. 1년 전보다 0.4% 늘어나는데 그쳤고 물가를 반영한 전체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1.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은 3.6% 늘었습니다. 경제는 커졌지만 가계 소득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저는 월급은 크게 오르는 게 없지만 물가 상승이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 성장의 과실은 일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이 예상되지만 비반도체 부문은 수백만 원대 자사주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대기업 밖으로 나오면 체감 격차는 더 큽니다. 자영업자와 일반 근로자 상당수는 반도체 호황을 월급이나 매출 증가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초과이윤에 국민 배당이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좀 논의를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발판을 좀 마련하는.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과가 일부 기업과 직군, 증시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다음 달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사찰과 교회, 학교, 찜질방까지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겠다며 이른바 공정숙박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이 공정숙박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5개 도시에서 관객 84만 명을 동원한 BTS 북미 콘서트. 공연 수익만 1,148억 원. BTS가 다녀간 도시들이 예상한 경제 파급 효과는 이미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국내 공연을 앞두고 멤버들이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적당히 좀 합시다, 진짜. 진짜 적당히 하셔야죠.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몇 배로 올리지 그러지 말라고요.
양반 얘기해 주시죠. 고마워요. 성수기 비수기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하룻밤 200만 원 안팎까지 치솟은 바가지 숙박 요금에 팬들의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자 대통령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은 이번에 BTS 공연 관련한 숙박비 소위 바가지 때문에 꽤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숙박업체의 비뚤어진 상온에 사찰과 교회, 대학 기숙사까지 공정 숙박을 외치며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어떤 인심을 좀 잃지 않게 다들 협조를 해서 다 내일처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찜질방은 BTS 콘서트 기간 동안 공연을 보고 온 관광객들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외국 문화하고 이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매트리트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마련된 대체 숙소는 모두 18곳, 1,20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자며 종교계와 시민사회까지 직접 팔을 걷어붙인 공정숙박. 세계를 사로잡은 BTS의 아리랑처럼 위기가 닥칠수록 상생과 나눔을 생각하는 가장 한국적인 유대감이 아닐런지.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이 이영만리로 시집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낯설고 고향은 그립기만 한데요. 이런 이주민 어머니들이 농구단을 꾸렸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금지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 여성이 공을 패스하고 다른 여성은 공을 이어받아 앞으로 달려가 슛을 합니다. 공은 골대로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12개국 25명의 엄마들이 선수로 뛰는 다문화 농구팀이 연습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평균 연령 45세의 다문화 어머니들은 매주 목요일 이 농구장에서 연습을 합니다. 30대 초반부터 53세의 맏언니까지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한국말로 대화하고 운동하며 서로 의지가 됩니다. 누군가랑 대화하는 시간이 갖출 수 있고 또 땀도 같이 흘리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생활 속에서는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먼 이국 땅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같이 농구를 하면서 한국도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할 게가 없어요. 집안일만 하고 아예 오물한 개구리 같아요. 밖에 나오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은구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2년 전에 생긴 이 팀의 전적은 아직 10전 10패. 농구단은 오늘도 1승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60일 휴전 양해각서에 대한 최종 승인을 결국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문턱을 높인 수정안을 이란에 다시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입장차가 큰 이란 비핵화에 더해 호르무즈 재개방 문제도 쉽사리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They're very good negotiators, they're crafty, but in the end we have all the cards because 이란과의 종전 MOU 조건을 강화한 수정 제안을 이란에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트럼프가 이란 자금 동결 해제에 우려를 표해왔으며 이란이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더 강한 새 제안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강조하며 대이란 봉쇄는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압박했습니다. Said they can either do this now through a deal or they can deal with the War Department. And we are prepared. 미국은 또 미국인은 호르무즈 통항 관련 이란과의 어떤 거래도 금지라고 발표한 데 이어 오만만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감비아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개입에 군사 보복까지 예고하며 통행료 부과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카타르 측이 기뢰 제거를 위한 한시적 통행료 부과는 논의할 만하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극한 대립으로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가 마지막 뇌관으로 남아있죠. 여권에선 그동안 보안 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나왔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실제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사회부 법조팀의 조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 꽤 오랫동안 끌어온 느낌인데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매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진단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6일 알려졌는데 이후 실무진 논의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현재 3개에서 4개의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번 주말 사이 막판 작업을 진행한 이후 다가오는 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는 복수의 안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검사의 보안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방안부터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면담이나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수준의 보안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복수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진단 관계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경찰의 역량을 키우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안 수사권이 최소한의 장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 중간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보안 수사가 최후의 보루가 된 셈인데요. 실제 대구지검은 지난해 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전수조사했는데 보안 없이 사건을 처분한 건 단 27%였고 검찰이 직접 보안에 처분한 사건은 64%였습니다.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4개월간 보안 수사해 범죄 발생 7년 만에 피의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한 사례처럼 검찰이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범죄의 진상을 밝혀낸 사례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국민 피해 최소화라고 강조했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웅 교수는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선 기소 여부 결정이 어렵다며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와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불기소가 늘고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율이 높아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가 분명치가 않고 이대로 기소하게 되면 심지어 공소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것이. 한 부장판사도 피해자들 입장에선 사건의 미흡함을 2차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검증해주던 게 사라지는 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치검찰 잡겠다고 수사가 부실해지면 국민들이 실망할 겁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은 더위를 피하러 온 가족 단위로 가득 찼는데요. 6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맑은 날씨 속 낮 동안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3시까지는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전남과 영남 내륙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부산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3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 뉴스 7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